자, 저희 기본서 628페이지 이번에 일반 목적 제한 보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념체계에서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첫 번째 문단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이라는 게 나와요. 재무 보고인데 일반 목적이라는 단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보고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기업의 거래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재무 보고였죠. 재무 보고인데 거기 일반 목적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및 잠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현재 및 잠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묶으시고요. 주요 유용자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재무 보고는 뭐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업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 보고라는 것은 결국 그냥 재무 정보 제공하는 겁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이게 재무 보고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자, 그 대상이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셨지만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뭐 이해관계자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 투자자, 그 다음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 대여자, 보통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그래서 회사한테 월급 받아야 되겠죠. 네, 종업원들. 그 다음에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도 정보를 필요하는 사람 이해관계자입니다. 왜냐? 물건 납품하고 돈 받을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거래처들도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그 외에 또 정보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독기관, 과세관처. 그래서 뭐 금감원 아니면은 저희 그 공수처는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 하도 그 공수처 뉴스만 보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이나 검찰 이런 감독기관들도 이 정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회사가 부정 저지른 거 없냐, 횡령 저지른 거 없냐 이런 것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정보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과세관청, 즉 세무서에서도 요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그 정보, 회계 정보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도 이 기업의 정보에 관심이 있어요. 뭐 정보를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정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번 분기 실적이 뭐 역대 최대치다. 그럼 다시 우리나라 경기 살아나나? 이런 관심? 또는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졌다. 뭐 SK가 보조금 못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나? 이런 일반적인 대중의 관심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진.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도 회사의 정보 당연히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 지금 잘 물건이 팔리고 있는지 못 팔고 있는지 어느 물건은 잘 팔리고 어느 물건은 안 팔리는지 이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재무 보고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 목적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요. 그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여기까지 사람들. 애니메이션 해놨나? 안 해놨네. 네, 여기까지 사람들.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가로쳐서 현재 및 잠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라고 가로치고 주요 이용자라고 써놨죠. 주요 이용자. 주요 정보 이용자.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 이 주요 이용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62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가보시면은 만일 현재 및 잠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검은색 글씨도 읽어볼게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도 없고요.
또 그들이 필요한 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의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식 투자자, 은행 같은 돈 빌려준 사람, 대여자, 그리고 종업원, 거래처, 이 친구들을 기타 채권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외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기타 채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정보 필요로 해요. 그죠?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정보를 어디서만 보통 얻을 수 있냐면 이 재무보고서, 재무보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 주주예요, 주주. 주주. 주주가 회사의 기업의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회사가 공표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회사한테 가서 직접 가서 야 정보 좀 내놔봐 이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샀어요. 뭐 10주 정도 샀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의 주가가 오를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삼성전자 본사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주주인데 말이야. 너네 회사 재무제표 좀 가져와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정보 이용자들은 정말 이 회사의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뭐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냐면 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 그죠? 이러한 재무제표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재무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용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포함시켜주는 게 바로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은 그렇게 정보가 필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감독기관이나 과세관청은 그냥 여기 기업 쳐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 빼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일반 대중들은 그 정보를 엄청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영진은 이 기업 내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정보를 당연히 그 밑에 부하들 시켜서 챙겨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정보를 정말로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까지 챙겨서 재무보고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 중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요 이용자, 주요 정보 이용자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부연 설명 더 보시면요. 자, 맨 마지막 문단. 자,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한 정보 자기 알아서 쓰면 돼요. 그 밖의 당사자들, 규제기관, 투자자나 대여자가 그 밖의 채권자가 아닌 일반 대중. 그래서 그 밖의 당사자들, 규제기관, 이 친구들, 일반 대중, 이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서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재무보고를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것이다. 재무보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아가서 왜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그 재무정보에 목을 매느냐, 왜 이렇게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느냐, 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죠? 받을 돈이 있으니까, 자기 자산이 걸려 있으니까 저 정보를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주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 투자했으니까 주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대여자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아야 되고 원금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종업원 당연히 월급 받아야 되고요. 거래처 내가 납품한 물건 대금 받아야 됩니다. 자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정보, 기업의 정보에 이렇게 목숨 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무보고 하는 것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쭉 올라가셔서 다시 그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정의, 목적 읽어보시면은 자, 현재 및 잠적 투자자와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그 주요 이용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래서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 그거 묶으시고요. 결국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근데 그 언제 유용하냐? 의사결정할 때 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주요 이용자가 하는 의사결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 밑줄 치시고 그 녀석을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에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이용자들이 무슨 의사결정을 하길래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느냐? 그 의사결정이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지분상품, 그건 주식을 말해요. 동그라미 1번에 지분상품 거기다가 주식 적어 놓으시고요. 채무상품, 이건 회사채를 말합니다. 회사채. 회사채는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주식이나 회사채를 사거나 팔거나 보유하는 그런 의사결정. 그 다음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 제공 또는 결제. 그래서 대여라는 것은 돈 빌려주는 걸 말하죠. 네, 동그라미 3번에 기업의 경제적 차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권리 행사라고 나왔는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쉽게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앞에 보시면 자, 이 친구들이 뭘 하느냐? 의사결정합니다. 주주들은 주식 살 거냐 말 거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금전 대여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업원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근무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하고요. 거래처는 이 회사와 계속 거래해서 납품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요.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이런 의사결정 할 때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의사결정해서 결국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냐. 그죠? 주식 투자 왜 해요? 돈 벌려고. 그죠? 돈 왜 빌려줘요? 금전대여 왜 합니까? 이자 받으려고. 종업원들 근무 왜 해요? 월급 받으려고. 그죠? 보너스 받고 월급 받으려고. 거래처들 마찬가지로 물건 납품하는 이유는 내가 물건 팔아서 돈 벌려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받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의사결정할 때 판단 기준은 뭐냐면 저 회사랑 거래해서, 기업과 거래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의 여부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는 결국에는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느냐,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느냐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 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맨날 손실 나고 은행에 빚도 못 갚고 주가는 폭락합니다. 그럼 누가 주식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종업원이 거기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의사결정할 때 판단이 되는 근거, 정보는 결국 저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자산이 풍부하고 부채가 적고 탄탄한 회사냐,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를 여기 1번 목적 재보고에 포함시켜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한다. 거기서 이어진 내용이 저기 밑에 나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 밑에 보시면은 이런 의사결정 합니다. 의사결정하는데 그 의사결정은 뭐에 의존하느냐? 그 파란색 글씨 기대하는 수익에 의존합니다. 의존한다는 얘기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기대 수익에 의존합니다.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금전 대여자는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업원들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거래처는 그 납품하고 나서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결국 각각의 이러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는 얘네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회사가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재무제표 만드는데 우리 주가 얼마 갈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 연도에 배당 얼마 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에 보너스 얼마 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각각 따로따로 제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냐면 이 기대 수익이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는,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입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기대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유입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과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익에 대한 기대는 이 녀석은 뭐에 달려있냐면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유입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전망, 그거 괄호 치시고요. 그 다음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달려있다. 자, 말이 어려운데 기업의 현금 흐름과 책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써볼게요. 첫 번째는 미래에 기업에 유입될 미래 현금 흐름 금액, 시기, 불확실성인가요? 예, 금액, 시기, 불확실성. 그다음에 수탁 책임.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부터 말씀드리면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이거 뭐냐면 기업이 돈, 현금 흐름 그냥 돈입니다. 미래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언제 벌 거냐, 그리고 어떤 확률을 벌 거냐, 그 벌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뭐 100억을 벌 건지 1000억을 벌 건지 1조를 벌 건지 그 금액의 크기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조를 지금 당장 벌 수 있느냐, 아니면 10년 뒤에 벌 수 있느냐, 100년 뒤에 벌 수 있느냐 이 시기도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당장 버는 게 좋은 거지 이 1조를 100년 뒤에 번다? 이거 의미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1조를 벌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50% 이상인지 100%인지 이런 가능성도 봐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언제 버는지를 그리고 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확인해 보느냐? 왜냐면 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그 정보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써볼까요? 예. 정보 이용자들, 각각의 정보 이용자들이 있고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런 정보 이용자들, 이해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관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라고 한다면은 배당을 주고, 은행이라 한다면은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라 한다면은 보너스, 월급을 주고. 그래서 결국 기업이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주는 돈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각각의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는지 얘를 몰라요. 기업이 이걸 얘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뭘 보냐면 기업이 버는 돈, 기업이 각각의 정보 이용자에게 주는 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그냥 돈을 잘 벌면은 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겠지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너무 있어서. 이쪽에. 정보 이용자들. 그래서 투자자, 대여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는 기업한테 받는 수익이 얼마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내가 수익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해야지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줄 수도 있고 은행에서 기업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기업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한테 가서 야 이번에 우리 주가 얼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좀 쉽지 않죠. 그죠?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업이 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수익이 얼마인지 이거는 제공할 수 없으니 다른 걸 보여주자.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이거 보여주자. 그러면은 이 돈을 잘 버는 만큼 정보 이용자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게 될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각각의 정보 이용자에게 줄 배당이 얼마인지, 줄 이자가 얼마인지, 줄 보너스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기보다 그냥 우리 이만큼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죠? 거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보 이용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기업이 버는 돈이 이만큼이다. 이걸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기대 수익, 각각의 정보 이용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하는 수익을 보여주기 힘드니 기업이 버는 돈을 보여주자.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은 저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 회사 돈 잘 버는 거 아니까 이렇게 의사결정할 것이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업이 직접 버는 돈이 얼마인지 이것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버는 돈이 아니라 벌돈. 죄송합니다. 이걸 잘못 썼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자,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식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버는 돈이 아니라 벌돈.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벌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돈 얼마나만큼 벌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이렇게 수익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회사가 미래에 벌 돈이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만큼 벌 겁니다 라는 것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뭐도 필요하냐면 수탁 책임도 보여줘야 돼요.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을 이상한 데 막 써버리면은 그러면은 기업이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돈은 잘 벌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정용진 회장님이다. 그럼 좀 못 믿었죠. 그죠? 네. 뭐 트위터에 멸콩 이런 것만 쓰시고 이번에 트럼프 장남을 뵙고 왔다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정말 정용진 회장님께서 트럼프 마다들을 보고 왔다고 해서 미국의 시장에 진출해서 이마트가 이제 다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이마트가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그 이마트를 운영하는 정용진 회장님이 자꾸 뻘짓말 한다. 그럼 이마트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투자하실 건가요? 이마트랑 삼성전자, 이마트랑 SK 하이닉스 두 개가 있다. 그럼 어디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SK 하이닉스에 투자하시겠죠. 그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그 경영진 능력이 좋은 회사에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회사가 돈을 잘 벌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이 경영진이 회사를 잘 운영한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영진의 수탁 책임. 아까 수탁 책임은 뭐였죠? 경영진이 회사를 잘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그 책임. 회사를 잘 운영하는 능력. 이게 바로 수탁 책임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의 수탁 책임 이행 여부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정보 이용자가 회사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돈을 다른 데 허투루 쓰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투자, 대여 해도 되겠구나. 라는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한 기대가 무엇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지 두 가지 요소.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 돈을 경영진이 얼마만큼 잘 굴리느냐. 그걸 수탁 책임 이행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결론. 맨 마지막 결론. 자, 그 검은색 글씨 마지막 문장. 현재 및 잠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다음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정보는 뭐냐면 이 정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만 써보면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이고요. 그리고 그 수탁 책임, 효율적, 효과적 이행 여부. 이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일단 얘네들을 뭐냐면 이렇게 뭐 경제적 자원, 청구권, 수탁 책임의 효율적, 효과적 이행 여부 이런 어려운 용어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자원은 자산이고요. 이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입니다. 그리고 수탁 책임의 효율적, 효과적 이행 여부는 손익을 말해요. 경제적 자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산이고요. 청구권, 회사에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고요. 회사에 투자한 사람,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부채와 자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변동의 정보, 그리고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 손익에 대한 정보가 별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는 각각의 정보 이용자가 얼마만큼 수익을 벌 수 있느냐, 회사로부터 얼마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느냐를 필요로 하는데 회사가 그 정보를 말해주지 못하니까 우리 회사가 이만큼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버는 돈이 이만큼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미래. 회사가 미래에 돈을 얼마만큼 벌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신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비전은 얼마든지 크게 가질 수 있죠. 꿈은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TSMC나 이런 다른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에 이겨서 반도체 시장 다 석권하겠다. 그래서 연매출 막 100조씩 벌겠다. 100조 넘죠 지금. 그죠? 그래서 뭐 1000조씩 벌겠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그거를 뭐 믿어줄 수가 있느냐? 그죠?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저도 갑자기 강의하다가 어떻게 줄 잘 타가지고 시의원 나고 국회의원 나가서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안 믿으시죠. 그죠? 그럼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해봤자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는 게 그나마 객관적인 정보냐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과거. 그죠? 과거와 현재, 회사가 어떻게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가 이렇다.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회사가 수익도 잘 벌고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도 적고 탄탄한 회사다.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은 이를 통해서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들이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자할지 말지, 금전을 빌려줄지 말지 이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결국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이 정보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디에 포함시켜서 제공하느냐? 재무제표에.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요. 수익과 비용,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과정이 없어도 결국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서 잘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재무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한 것이죠. 그죠?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용어들을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 외우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암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흐름 만들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놓고 정리해놓고 좀 보시면은 나중에 다시 와서 봤을 때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바로바로 이해가 돼서 머릿속에 남는 기간이 좀 오래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고요. 네. 그다음 자, 뒤에 630페이지 가셔서 가로 2번에 일반 목적 제한 보고서의 한계.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반 목적 제한 보고를 하는데 네,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좋긴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별표 2개 치시고요. 이 녀석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요. 일반 목적 제한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주요 이용자죠. 그 주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제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대응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각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 및 욕구는 다르고 상충되기도 한다. 그거 찾으셨나요? 예, 각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 및 욕구는 다르고 상충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제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각 최대 다수의 주요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정보 이용자들의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공통적인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을 이렇게 이어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인데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실게요. 두 번째 문단. 일반 목적 제한 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짝지어진 내용입니다. 일단 일반 목적 제한 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봐요. 이쪽에 일까요? 네, 이쪽에. 그 전에 기업의 가치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모든 자산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시면 됩니다. 이 마치 뭐가 아니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빌딩 가치가 100억짜리다. 100억짜리 빌딩입니다. 근데 이 100억짜리 빌딩에 은행 담보대출이 40억이 달려있어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이렇게 받아서 40억이 달려있다. 그러면 내가 이 빌딩을 팔 때 얼마에 파느냐? 담보대출을 같이 껴서 판매하게 되면 60억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만 가지고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에 딸려있는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까지 포함해서 100억 빼기 40억 해서 60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회사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합계가 뭐 1000억이에요. 근데 여기 딸려있는 부채가 200억이 있다. 자본은 800억이다. 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가치는 이렇게 자산 빼기 부채에서 800억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그 기업의 가치 또는 뭐 자산들의 가치도 마찬가지고 자산 빼기 부채로 계산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해서 자본 800억을 봤을 때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800억이 그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느냐. 재무상태표에 쓰여져 있는 이 자산 빼기 부채,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그 자산의 가치, 부채의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이 회사의 가치는 800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1000억, 200억이라는 금액은 이것은 과거에 회계 처리했던 금액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역사적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역사적 원가는 지금 현재의 금액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얼마 주고 샀었다.
과거의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가 이 회사 전체의 자산부채를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여기 있는 자산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 있지 않은 자산들로 숨겨져 있는 자산들로 수많은 자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산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 책, 계산기 이런 것들, 옷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들, 회계 지식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다, 어떠한 자산이다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자산도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빼기 부채 또는 자본 금액은 회사의 실제 가치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보통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냐? 500조예요. 시가총액이 500조입니다. 즉 회사의 가치를 산정한 금액이 5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요 자본의 금액이 한 40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빼기 부채, 즉 자본의 금액은 이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재무제표를 잘 작성하려고 해도 그 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유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자, 재임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합니다.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청한다. 이게 유용성과 한계예요. 그래서 재임보고서는 정확한 서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추정하고 판단하고 모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가? 맞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비슷한 금액으로 맞춰나가는 게 회계예요. 그래서 정확한 서술을 하지 못해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개념체계에서 그런 추정할 때, 판단할 때, 그리고 어떤 모형을 쓸 때 개념을 정해줘서 그 개념에 근거해서 아예 그냥 이론적인 근본 없이 막 자기 맘대로 중구난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론적인 베이스에 근거해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개념체계 그리고 재무가 유용하긴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 처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정, 판단, 모형 이런 근거에 해당하는 회계 처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계적으로 딱 수학 공식 넣어서 딱 정답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추정, 다양한 판단들, 정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AI가 대체된다 이런 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회계사, 세무사가 이제 AI로 대체가 되면은 회계사, 세무사 갑줄이 끊긴다. 그 정도 되면은 이미 뭐 인간들의 이제 그 직업들은 다 날아간 상태일 거예요. 그죠? 회계사, 세무사가 문제가 아니라 뭐 변호사,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간들은 그냥 뭐 알파고 충성하면 살면 되겠죠. 그죠? 그 전까지 이 회계사,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좀 이제 오해가 있는데 회계사, 세무사들은 그냥 단순히 분계만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회계 처리하는 직업이 아니라 이러한 분계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판단부터 하고 그 회계 처리할 때 어떤 요소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판단하고 이제 그 협의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AI가 이 컴퓨터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회계 처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단적인 예로 회사가 어떤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정말 정확한 회계 기준에 근거하면은 자산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비용 처리하는 걸 회사가 원하느냐? 아니에요. 약간 이제 유연하게 비용이 맞긴 한데 근데 자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자산으로 하고 혹시나 내년에 문제가 되면 비용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정치적인 협약과 판단과 추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회계 처리인 것이지 정말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판단 내리는 거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기계적인 판단, AI에 의한 기계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I의 대체 이런 것들은 막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애에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돈은 떡밥이죠. 이제 회계사, 세무사 또 AI 대체된다. 또 한 번 얘기 어디서 뉴스 보면은 또 싱숭생숭 해가지고 공부가 또 안 되고 다른 거 할까 막 공기업 갈까 막 생각하시고 네, 그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 전혀 없다. 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제목의 유용성과 한계 이 두 가지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말 문제로 자주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제목은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쨌든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 631페이지 가로 3번에 자 일반 목적 제목사가 제공하는 정보. 자, 친구님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일단 세모 표시 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다룬 내용은 뭐냐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반가를 1번에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청권, 그리고 변동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그 안에 동그라미 1번에 경제적 자원 및 청권, 동그라미 2번에 경제적 자원 및 청권의 변동.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뒤에 동그라미 4번에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권의 변동. 그리고 오른쪽 233페이지 반가를 1번에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관한 정보.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아까 도출했던 결론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이런 것들이다. 회사가 얼마만큼 자산부채를 갖고 있고 자산부채가 얼마만큼 변동했고 그리고 그런 자산부채를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손익을 냈는지 성과를 냈는지 이런 정보다라는 건데요. 그런 정보를 다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이렇게 가를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이 변동까지죠.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여기 14번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있고요. 네, 그 변동 안에 재무 성과에 의한 변동과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성과에 의한 변동은 다시 두 개로 나눠서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 성과가 있고요. 현금주의에 의한 재무 성과가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거 5번인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탁 책임의 이익 여부.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4, 5번의 내용을 좀 다시 분류를 나눠봤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즉 자산부채 자본입니다.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고요. 그리고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예요.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 얼마 있다. 부채나 자본이 얼마만큼 있다. 이런 정보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보들 제공해야 되냐면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1년 동안 여러 가지 거래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만큼 변동했는지 그 변동한 금액도. 지금 현재 잔액이 아니라 1년 동안 변동한 금액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변동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가 성과를 내서 변동한 자산부채 자본이 있고요. 성과가 아닌 뭔가 돈을 벌어서 회사가 잘해서 변동한 게 아닌 그 외의 원인에 의해서 변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재무 성과에 의한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회사가 물건 팔아서 돈 번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사와서 100원짜리 물건을 사왔는데 그 녀석을 120원에, 150원에 팔아서 돈을 번 것들, 이런 것들이 재무 성과에 의한 변동입니다.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현금 증가하고 차입금이랑 부채 증가하죠. 그죠? 은행에 돈을 빌려오면 현금이랑 자산이 증가하고요. 차입금이랑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려와도 자산과 부채가 변동해요. 증가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것이 성과를 냈다. 회사가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단순히 돈 빌려온 것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변동, 이런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재무 성과에 의한 변동도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에 의한 성과, 현금주의에 의한 성과.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한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고요. 현금주의에 의한 성과는 현금의 유출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 성과를 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사가 수익을 창출했다. 비용을 지출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자본의 증감에 따른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현금주의가 맞나요? 현금 흐름. 현금주의라 쓸게요. 과거 현금이 적용된 재무성과는 돈을 단순히 받았다. 그럼 성과가 되는 거고요. 돈을 썼다. 그럼 또 성과가 되는 겁니다. 현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간지에 따라서 성과를 계산할 수도 있다. 그걸 바로 현금주의에 따른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측정한 재무 성과들을 재무제표에 포함해서, 정보를 포함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어느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느냐? 아이고, 좀 자리가 없긴 한데, 낑겨 써보면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엔 다 있죠? 요 녀석은 재무상태표, 요 친구는 손익계산서, 요 친구는 현금흐름표, 이 친구는 자본변동표. 이렇게 정보를 담겨냅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포함시키고요. 재무상태표는 BS라고 씁니다. 이거 다 회계를 배우셨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관련된 정보는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IS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현금의 유출입과 관련된 정보는 현금 흐름표, CF, 캐시플로우라고 약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본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의 변동 관련된 정보를 자본 변동표, 체인지 이니쿼티에서 CE라고 약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주석도 이렇게 하나의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까부터 계속 요 도출해왔던 논리 있죠, 이거. 재무보고의 목적이 뭘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는 이런 정보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런 의사결정 하는데, 이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이런 정보 필요한다. 이런 정보 필요한다. 이런 정보 필요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담아서 제공해주자. 그래서 그 재무제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런 재무제표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전달해주면 결국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잘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 처음 시작하고 끝에만 아시면 됩니다. 이 중간 과정들을 다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과정이 있구나 라는 것만, 이 뉘앙스만 익히시면 되는 것이지 각각의 뭐 이제 그 중간 과정들의 용어들 다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결국 쟤네들이어서 저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킨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그 1번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3번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633페이지 3번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조금 이따가 보실 겁니다. 자, 그 녀석은 일단 패스하시고, 어디 가실 거냐면 649페이지 6번에 재무제표 요소 보도록 하실게요. 자, 재무제표 요소라고 하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친구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자산의 정의부터 등장합니다. 재무제표 요소에서 자산의 정의, 경제적 자원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권, 부채와 자본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재무성과를 반영하는 경제적 자원 및 청권 변동과 관련된 요소에서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나와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재무제표 요소, 가로 1번에 재무성태와 관련된 요소에서 반가로 1번의 경제적 자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이라 말씀드렸죠. 네, 자산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 경제적 자원이다. 근데 그 경제적 자원이 뭐냐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이게 바로 자산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제공되는 정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자산인데 그 자산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살펴보면 조금 와닿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펴본다고 해서 크게 와닿는 건 아니지만 좀 바꿔서 시점을 나눠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자산의 정의에 속해 있는 용어들을 시점별로 좀 나눠서 구분해 보면은 일단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돈을 주고 샀던지 빌렸던지 돈 주고 빌렸던지 아니면 뭐 공짜로 받았던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준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통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제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나만 쓴 다른 사람 못 쓰게 막는 것 이걸 통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만 쓸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런 자원이면은 자산인데 근데 그 자원이 어떤 특질을 가느냐? 그 다음 문장. 미래 경제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효익 이건 뭐냐면 그냥 돈이에요, 돈. 어떤 이득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 가능성, 창출할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잠재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자원이라 한다면 자산이 돼요. 이런 복잡한 정의는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이게 다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산기, 연필, 가방, 옷,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몸뚱아리도 자산이 될 수 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회계 지식, 관련 지식들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다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의 여지가 있다? 그럼 자산을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밑에 가로 2번 청권에 가셔서 자, 청권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채와 자본이고요. 자,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사건이 나오고요. 현재 의무예요. 근데 그 현재 의무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된다. 근데 그 자원을 이전하는 게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미래라는 단어가 빠지긴 했지만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시점을 나눠서 말씀드려보면 과거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돈을 빌렸다든지 과거의 물건을 외상으로 샀다든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뭐 물건을 팔면서 보증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라는 게 뭐냐면 미래 자원. 그래서 이 자원은 자산입니다. 자원.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부채가 돼요. 그래서 이 의무를 부채라고 합니다. 얘를 자산이라는 것처럼. 좀 대칭적이죠,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을 자산, 이렇게 자산을 줘야 될 의무를 부채. 그래서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쭉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익혀두시는 겁니다. 이런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뭐 일상생활에서는 자산이 뭐다? 그러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부채는 뭐다? 그럼 그냥 빚.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회계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뒤에서 계속 쭉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그 용어들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 자격증 공부하는 게 다 이래요. 일상생활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이걸 갖다가 용어를 통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색하고 어려워 보이고 생소할 뿐이지 실제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죠? 자산은 뭐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뭔가 물건, 부채는 그냥 빚 이렇게 끝내면 될 것을 저렇게 어렵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게 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그 부채 다음 문단에 자본. 자본의 정의는 뭐냐?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액 이걸 자본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를 자본이라 하는데요. 뭐 형식적인 그 정의는 이렇지만 자본은 원래는 주주의 목, 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몫을 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주주의 몫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몫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빚을 다 갚아요. 자산을 다 팔아서 빚을 다 갚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남는 금액이 주주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산으로 빚을 다 갚은 다음에 남는 건 몽땅 다 주주가 가져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의 자산 가지고 갚을 빚을 다 갚고 나면은 남는 게 다 몽땅 주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를 회사의 주인, 주주가 가져가게 된다. 이게 바로 자본의 정의예요. 그래서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그 검은색 글씨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있는데 읽어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 가로 2번 재무성과를 반영하는 경제적 자원 및 청권의 변동과 관련된 요소. 그래서 재무성과를 반영하는 경제적 자원 및 청권 변동과 관련된 요소. 그래서 그 밑에 수익과 비용 재무성과 중에서 발생주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이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수익과 비용의 정의 보실 텐데요. 단순히 수익은 돈 번 거, 비용은 돈 쓴 거 이게 아닙니다. 자, 그 수익의 정의 읽어보시면은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 뭐 자본의 증가 밑줄 치세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고요. 자본 청구권 보유자, 거기서 자본 청구권 보유자라 하면 주주를 말합니다. 자본 청구권 보유자, 그거 묶으신 다음에 주주. 그래서 주주의 출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그래, 주주의 출자라고 하면 주주가 회사에 돈 투자한 것을 말하죠. 그것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비용도 마저 읽어볼게요. 자, 비용 반대입니다.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 자본이 감소합니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청구권 보유자. 자본청구권 보유자는 또 주주를 말하고요. 그 주주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앞에 써놨는데요.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수익과 비용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입니다. 즉 주주의 몫이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이게 수익과 비용이에요. 그럼 왜 수익과 비용을 단순히 돈 번 거, 돈 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본의 증감으로 표현하느냐? 자, 그건 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이제 회계하는 입장에서 회사가 성과를 냈다. 저기서 얘기했던 재무성과, 저기서 얘기하는 재무성과. 저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런 걸 좀 고민합니다. 단순히 돈 벌면 성과된 건가?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면 성과된 건가?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 자산이 증가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도 자산은 증가해요. 그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도 자산은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 빌려온 게 성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회사의 빚, 부채가 줄어들면 성과냐? 그것도 성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한테 빌렸던 돈을 다시 갚는데 그 빌린 돈을 갚을 때 주주한테 투자받아서 주주한테 가서 저희 주주님 저희 올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출자 좀 더 해주세요. 그럼 당장 갚을 빚이 있으니까 그거 좀 투자 좀 더 해주세요. 그래서 주주한테 돈을 받아서 빚을 갚았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성과를 낸 거냐? 아닙니다. 그죠? 부채가 감소했다고 해서 바로 성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성과일까라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줄어들어야지. 그래서 이걸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순자산. 자산 빼기 부채. 순자산이 증가해야지 성과를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자본이 증가해야지. 주주의 몫이 증가해야지 회사가 성과를 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회사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그래서 회사 사장님, 주주가 가져갈 몫이 증가했다. 그러면 정말 회사가 돈을 번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성과는 자본의 증감을 의미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이 자본이 증감하는 원인이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 거래라는 거래와 손익 거래라는 거래.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본이 증감합니다. 자본 거래는 뭐냐면 주주와 거래하는 거예요. 기업이 있고 기업의 주주가 회사에 더 투자를 하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회사와 주주가 거래하는 것을 자본 거래하면은 주주가 거래하는 것을 자본 거래하고 그 자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자본이 증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이 있고 주주가 있으면 주주가 기업한테 더 투자를 하면은 기업의 자본은 증가할 거고요. 반대로 주주가 돈을 빼오면은 기업의 자본이 감소할 겁니다. 이러한 주주와 거래하면서 자본이 증감한다. 그 거래를 자본 거래를 합니다. 반면에 이 주주가 아니라 제3자가 거래하면서 자본이 증감하는 것을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물건 팔아서 돈 벌고 종업원에게 월급 주고 은행한테 돈 빌려서 이자 주고 또는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순자산 자본이 증감하는 것을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증감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얘는 성과라고 보기 힘들죠. 그죠? 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돈을 더 투자해서 그래서 자본이 증가했다? 그럼 회사가 잘한 거냐?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투자를 더 받은 것일 뿐이지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만 저희가 성과라고 하냐면 이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한 성과라고 하는 겁니다. 주주가 아니라 제3자와 거래하면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과 거래하면서 물건 팔고 종업원 월급 주고 거래처에 물건 사고 이런 거래하면서 회사가 자본이 증가한 것, 주주가 가져갈 몫이 증가한 것을 바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성과의 정의는 결국 이겁니다. 열심히 회사가 다른 사람, 제3자가 거래하면서 손익거래하면서 주주가 가져갈 몫이 증가한 것, 이게 바로 성과예요. 근데 이 성과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긴 했는데 그 번 돈, 성과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법이라는 친구하고 손익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좀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다 써보면 재산법은 뭐냐면 1월 1일의 자본과 12월 31일의 자본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 1월 1일 자본이 100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12월 31일 자본이 300원 있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1년 동안 자본이 200원만큼 증가했죠. 그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의 자본을 분석해 보고 그래서 자본의 1년 동안의 변동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그 1년 동안의 자본의 증가액을 다시 분석해 봐요. 이 중에서 자본 거래에 의해서 증가한 자본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손익 거래에 의해서 증가한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거래를 살펴보니까 올해 주주가 우리 회사에 50원만큼 더 투자한 게 있더라. 자본 거래에서 증가한 자본이 50원만큼 있더라. 그러면 성과는 150원이겠구나. 이렇게 역산하는 방법이 바로 재산법입니다. 그죠? 경영 성과가 뭐라고 했죠? 자본의 증가 중에서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자본이 증가한 금액 다 계산하시고 그 중에서 자본 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가를 빼서 나머지가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가다. 잔액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재산법이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150원의 성과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무슨 원인에 의해서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죠?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건물을 임대해서 돈을 벌었는지, 이런 그 원인, 금액들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익법이란 방법을 쓰자. 이거 뭐냐면 간단합니다. 수만 가지 거래에서, 여러 가지 거래에서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가가 발생했다.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 거래는 아닙니다. 손익 거래의 자본의 증가가 발생했다. 그럼 얘를 수익이라고 이름 붙이자.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했다. 그럼 얘는 비용이라 이름 붙이자.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고 감소한 것인데 근데 그 발생 원인별로 개별적으로 수익, 수익 안에는 매출액, 이자 수익, 임대료 수익 이런 수익들 또 비용 안에는 감가상각비, 종업원 급여, 이자 비용, 광고비 이런 비용 계정들 이런 세부적인 계정들 명칭을 써서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구분을 좀 하자. 그래서 성과가 어떤 원인에서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따로 표시를 해주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손익법이고 그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발생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원래부터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예요. 그죠?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자본이 증가한 것을 임시적으로 수익이라 표현한 것이고 자본의 감소를 임시적으로 비용이라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과 비용은 원래 자본의 증가입니다. 네,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이 한 기간 동안 인식이 되고 나면은 기말에 이제 마감 절차를 통해서 그죠? 마감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에 대체를 하죠. 그 이유가 얘네가 원래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회계처리라는 것이 그죠? 회계처리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는 것을 자산의 변동, 부채 변동, 자본의 변동을 쭉 그 대변 차변을 나눠서 이 재무제표 양식에 맞게 대변 차변 나눠서 기록하는 것이 회계처리입니다. 근데 그 구성 요소 여러 가지 변동 중에서 자본의 변동만 자본 거래에 의한 자본의 변동,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의 변동을 나눠서 고정성만을 따로, 이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의 변동을 따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손익계산서인 거죠.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냥 자산은 자산 계정 쓰고 부채는 부채 계정 쓰고 하지만 자본 중에서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의 변동만 수익이랑 비용이랑 계정을 따로 써서 구분해서 표시해 줄 뿐이다. 근데 얘는 원래 자본입니다. 그죠? 이런 관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요소들 보셨고요.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 보셨고 그 다음에 650페이지 7번의 인식과 제거 이 친구는 좀 이따 보실 거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633페이지 3번의 질적 특성을 보실 겁니다.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 그래서 여태까지 배우신 내용들이 뭐였냐면 아까 요 일반 목적, 재무복의 목적.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는데 그래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결론은 뭐냐.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서 제공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이라는 게 뭐냐? 그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서 재무보고를 통해서 제공돼야 될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그죠? 그 재무제표에 포함될 정보의 종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이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633페이지 3번의 질적 특성.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정보가 어떤 성격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저러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런 정보가 뭐 믿을 만한 정보여야 된다. 아니면 그런 정보가 그 정보 이용자들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된다. 그 정보가 어떤 성격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3번의 질적 특성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정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잠시 쉬었다가 12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